자, 그러면 토양 수분과 토양 통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밭작물인 경우에는 포장 최대 용수량의 80% 내외가 밭작물 생육에 좋다. 그다음 수분이 부족하면은 한해, 소위 한발이라고 하죠. 드라우트 데미지가 발생해서 시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너무 많으면 습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잎이 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많거나 또 과잉했을 때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토양 속에 조금 많은 거는 그나마 조금 이제 잎이 시들고 하는 증상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잠기는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토양 동기는 공기가 이제 토양 속의 공기죠. 토양 공기는 적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또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뿌리 기능이 저해됩니다. 그 다음 토양 미생물을 보면 먼저 유용 미생물 번식이 용이해야 합니다. 토양이 좋은 토양은 그렇죠. 유용 미생물 하니까 요즘 EM이란 거 나오지 않습니까? EM 이게 이제 Effective Micro Organism 제 약자입니다. 그럼 S를 붙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수십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 작물 생육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만들어서 EM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시군농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공급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상에도 판매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번성하면은 작물 생육이 좋다. 그 다음에 얘는 적어야 돼요. 병충해를 유발하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 물질, 얘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 유기의 유해 물질들로 토양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 작물의 생육주에 생육 불가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얘들의 유기 물질이다. 뭐 유기 물질 하면은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토양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상으로 보면 세 가지 페이스, 얼굴로 보면 먼저 이제 공극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공극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가장 기본이 이 토양 입자입니다. 고체, 이걸 고상이라고 하죠. 여기에 평균적으로 50%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이 25%, 그리고 기체, 기상이 25% 정도 있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이제 액상이 늘어나면 이 기상은 줄어드는 거죠. 이 고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고 건조해진다, 또는 유기물이 좀 있다 하면 이 기상이 증가하고 액상이 감소하는 현상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뭡니까? 토양 입자만을 얘기했는데 실제 토양 입자에 더불어서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토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양이 과연 어떻게 생겨 먹느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분류를 미 농무성법하고 국제 토양학회법 요 두 군데서 또 일본에서도 한 거에 있습니다. 있지만 요 국제 토양학회법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말하는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2mm 이상, 사이즈가 2mm 이상 되면 자갈입니다. 근데 모래는 어떻습니까? 모래는 아주 다양하죠. 여기서 매우 고운 모래부터 시작해서 매우 거친 모래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미농무성은 0.1에서 2mm까지. 자, 그런데 이제 국제토양학회법에서는 0.2에서 2mm까지. 요게 국제토양학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 미사에 있습니다. 미사는 0.02에서 0.002, 그러니까 0.002mm 이하가 점토죠. 그래서 요 한 단위 위에죠. 그죠? 여기서 0.002mm까지 해서 한 단위 자릿수가 감소되죠. 0.02. 그 다음에 이제 모래로 가면 이렇게 0.02에서 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2에서 2.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은 2mm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 콜로이드의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나오는데, 콜로이드란 뭐냐면 이게 만약에 토양 입자라면은 토양 입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그러니까 정기적 특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토양 콜로이드 종류는 부식이라든지 버미큘라이트, 몬모리나이트, 일라이트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CC라는 거 뭐냐면 커타이온 익스체인지 커패시티라고 양이온 치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당량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식은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20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고, 버미큘라이트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80에서 150. 그 다음 몽보리나이트가 60에서 100. 그 다음에 일라이트가 25에서 40입니다.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가 3에서 15. 그 다음에 가수 산화물이 0에서 3이고 알로펜이 50에서 200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콜로이드에 따라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이온 치환 용량이 무슨 의미를 가느냐, 이 양분이죠. 양분이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분이 붙어 있다, 토양 콜로이드에 있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높은 것이 양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칼슘이라고 하면 C에 이제 2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양이온을 띠죠. 그 다음에 또 칼륨이라고 하면 또 플러스 이온을 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양이온입니다. 그 음이온도 있겠죠. 음이온은 이제 나이트레이트, NO3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이 양이온을 치환할 수 있는 capacity 용량이 얼마냐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토성과 콜로이드의 양이온 치환 용량에 관해서는, 자, 당연히 모래 땅은 적겠죠. 그러니까 사토는 1에서 5고, 그 다음에 세사양토는 5에서 10, 양토하고 미사 질량토는 5에서 15, 조금 높죠. 식양토는 15에서 30, 식토는 30 이상.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식토가 30 이상으로 높아서 좋긴 한데 배수가 너무 안 된다. 물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뿌리가 썩죠. 그 다음에 공기가 잘 안 들어가죠.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1장 1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토성별 실제 밭작물을 재배했을 때 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먼저 콩하고 보리를 비교해 봅니다. 콩은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느냐 하면 주로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그 다음 반미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먹죠. 보리도 과거에는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먹긴 해도 건강식품입니다. 자, 어쨌든 자, 사토라고 하는 것은 모래 땅이죠. 일명 요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잡아보니까 콩보리가 요 정도 나왔다. 그런데 사양토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평균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양토인 경우에는 한 30% 이상 올라가죠. 물론 이제 보리하고 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콩에서 더 많이 수량이 증대되죠. 그 다음 식양토 가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이 보리의 뿌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콩은 137로서 거의 양토하고 좀 얼추 비슷하긴 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물 재배에 유리한 토성은 뭐다? 양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다음은 토양 구조 및 토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토양 구조는 토양 구성 입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크기, 발달 정도 기준으로 입상이냐, 괴상이냐, 판상이냐, 줄상이냐 딱 보시면은 딱 답이 오죠. 입상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나씩 다 모여 있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 판은 이렇게 널판지처럼 넓적한 걸 말하죠. 그 다음 쇠기는 이게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된 것을 쇠기상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괴상은 괴상한 형태입니다. 반점 반각 괴상이 있고 각이 진 각 괴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그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 뭐죠? 이 각으로 된 거 축 치솟아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리된 거. 그 다음 원주상, 울산가도 있습니다. 그걸 주상전리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미네랄하고 락 그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그레인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경우도 있죠. 요것은 입상이나 판상이나 세계상 다 이 원래 근본적으로 따지면 오리진은 이 그 모함이 뭐냐면 바이에서 시작돼서 판상이 되거나 입상이 되는 형태죠. 근데 얘는 싱글 그레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시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뭉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continuous unconsolidated mass, consolidated 뭉치지 않는 mass인데 un이니까 뭉쳐진 덩어리가 되겠죠. 뭉쳐진 매시브한 형태를 이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을 이루는 형태가 주로 이제 요 형태 입상에서 거의 우리가 토양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양 구조는 입상에서 거의 오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데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토양 구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단립 구조, 소위 호달 구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입단 구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립 구조는 토양 입자가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래 땅이 딱 여기에 포함되죠. 대신에 이제 얘는 대공극이 많고 소공극이 적다. 대공극이라는 아주 큰 공극을 말하죠. 근데 입단을 여기 잘 표현해 놨죠. 그죠? 여기는 단립, 요거는 입단 구조. 입단 구조를 다른 말로 떼할 구조라고도 하고 단립 구조를 다른 말로 호달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수는 좋고 그죠? 물이 잘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비료분의 보유력이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변의 사구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입자가 크고 무구조적인 단일 상태로 집합되어 있다. 그 다음 반대로 입단 구조는 단일 입자가 결합해서 2차 입자로 되고 3차, 4차로 집합해 입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유기물, 그 다음 석계 등의 다양한 표토층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대소공극이 많아서 투기나 투수 좋고 양분의 저장에도 알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기물이 통상적으로 많을 수 있는 구조고 이 단립 구조는 유기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본 이 입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입단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형성과 파괴. 그러니까 자, 소공극, 공극이 작은 거하고 대공극이 함께 있다. 그러면 이 소공극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는데 역할을 하고 대공극은 모세관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극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의 응집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상공극과 기상공극을 이제 보면 토양 수분을 이제 함유를 할 수 있는 게 액상공극이죠. 함유 시 수분이 차지하는 공극이 용적이 되고 기상공극은 공기가 차지하는 용적의 공극이 용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입단이 발달하면 수분이나 양분의 보유력이 좋아지고 토양 통기가 잘 되고 빗물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토양 침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을 번식하고 활동이 좋아지고 유기물 분해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물 생육에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단 형성과 파괴에서 입단이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유기물과 섞여 시용을 하면 입단이 형성됩니다. 콩과 작물 재배하면 좋습니다. 뿌리가 근류균이 있죠. 그래서 콩과 작물을 재배하면 입단 형성이 유리하다. 그 다음 토양 계량제의 시용, 석회라든지 이런 거 시용하는 경우 여기도 석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토양 피복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피복은 위에 덮는다는 얘기죠. 덮는 것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덮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복 작물인 호밀이라든지 호밀은 그 다음에 알팔파, 히어리베치 이런 것들을 베어서 이제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피복 작물을 재배해도 좋다.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운, 논을 가는 또는 밭을 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다는 말은 아래에 있는 흙을 위로 이제 올리고 해서 파기를 시키는 거죠. 구조를. 그 다음 입단의 평창 및 수축의 반복, 그리고 비바람, 그리고 Na 나트륨 이온이 증가할 때 또는 첨가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간척지라든지 이런 데는 입단이 형성이 어렵겠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토양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분화된 층입니다. 작토로 가면 일명 경토라고도 하는데 표토입니다. 그죠? 이 표토가 한 5cm, 10cm 밖에 안 되는 작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0cm, 40cm, 그러니까 알파알파 같은 경우는 1m 50cm까지 뿌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그러면 정의는 경운이 되는 층이고 작물이 뿌리가 주로 분포하고 부식이 많고 흙이 걸다 말이죠. 검음이 검다 여기서는 검음이 맞습니다. 약간 흑색에 가깝다, 그죠? 걸다는 말은 유기물이 많다는 사투리입니다. 그다음 입단의 형성이 좋다 이 얘기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서상이라는 쟁기서입니다. 쟁기의 아래쪽 얘기입니다. 작토층 바로 아래 경운되는 보석 미층, 작토보다 부식이 조금 적죠. 그 다음 심토입니다. 심토는 이 아래쪽에 서상 아래쪽을 말하죠. 하층토라고도 하고 서상층의 하층, 부식이 극히 적고 구조가 치밀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토양 수분입니다. 토양 수분 함량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조한 토양에 대한 수분의 중량비, 토양의 최대 수분, 토양 수분 장력을 척도로 해서 얘기하는데, 단위는 먼저 기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높이, 물 기둥 높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cm 단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PF 수분 장력이라고 포텐셜 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기압일 때는 수주 높이가 1000cm니까 그죠? 1000cm, 그러니까 10m가 되겠죠. 100cm가 1m니까 요걸 PF를 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기압일 때 그렇고 0.001 기압일 때는 수주 높이가 1cm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분 장력은 제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 상태가 되면 뿌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옆에 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압이 이제 만기압으로 가면 수주 높이는 이렇게 높습니다. 1000만이죠. 1000만 cm. 3개 빼면은 만 메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PF 수분 장력은 7이다. 아주 힘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수분 함량과 토양 수분 장력은 반비례 함수 관계다. 수분 함량이 많으면 수분 장력은 적다. 수분 함량이 적으면 장력은 흡수를 하는 힘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토양 수분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니까 먼저 이제 결합수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수는 화합수와 결정수 그리고 고체 분자를 구성하는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입자 자체에 아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5도씨에서 110도씨로 가열해도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작물은 당연히 흡수를 못하는 거죠. 뿌리가 흡수를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 PF 수분 장력이 7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토양 입자의 성질에 이제 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토양 수분 종류의 흡습수, 결합수 다음에 흡습수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수증기를 통해서 토양 입자에 영축시킨 수분으로서 105도에서 110도씩 가열 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장력이 4.5에서 7, 그러니까 기압으로 치면 31에서 만기압입니다. 그래서 작물이 흡수합이 5에서 14기압인데 흡수 이용되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관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제 흡수를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응집수라든지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으로 보유되는 수분입니다. 그 다음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다. 근데 PF 수분 장력은 얼마냐? 2.7에서 4.5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력의 저항에서 흡착됩니다.
유지하는 전 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지하수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력수는 자유수라고도 하고 중력에 의해서 토양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대공곡, 공곡이 클 때 많이 이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대공곡을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모관수의 근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PF는 0에서 2.7로 작물에 이용되고, 그 다음에 건권 이하 수분 이용이 불가능한 땅 속에 정치된 것을 지하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토양 수분 함량 함수를 갖고 얘기를 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토양수의 운동성, 물리성, 그 다음 생육과 뚜렷한 관계를 가진 수분 함유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최대 용수량이 있고 포장 용수량, 초기 이조점, 영구 이조점, 흡습 계수, 풍급 및 건토 상태를 말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 용수량은 PF가 아까 0이라 했죠. 수분 장력이 그냥 그대로 모관수 최대 포함 상태로 토양 모든 공곡에 이 수분이 차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로 뿌리가 애를 안 써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포장 용수량은 PF가 2.5에서 2.7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3분의 1에서 2분의 1 기압이다. 그리고 포화 토양을 정발을 방지해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토양 속에 남아있는 수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 초기 이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pH가 3.9입니다. pH가 아니고 PF죠. 수분 장력. 요거는 8기압인데 하이압이 유지하기 시작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영구 이조점은 뭐냐면 PF가 4.2 15기압으로 포화 습도의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해도 회복되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가신 상태죠. 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습 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PF죠. 이제 PF가 4.5입니다. 그래서 기압을 하면 37기압이 되는 거죠. 상당히 기압이 높죠. 이것은 상대 습도가 98%고 25도씨의 공기 중에서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상태, 상대 습도가 98%이고 25도씨의 공기 중에서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작물의 이용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풍급 및 건토 상태입니다. 이것은 PF가 6이고 완전 건조 상태죠. 그래서 105에서 110도씨에서 함량이 되도록 건조 토양에서는 PF가 7이다 하는 것이 풍건 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분에서 유효 수분을 한번 보면 종류가 익료 수분, 유효 수분, 무효 수분이 있는데 유효 수분은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이조점 사이를 말합니다. 익료 수분은 포장 용수량 이상이 되는 것이고 홀딩할 수 없는 것이죠. 무효 수분은 영구 이조점 이하의 수분이기 때문에 흡수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양의 공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의 용기량, 먼저 이제 공기를 볼 때는 용기가 얼마냐, 볼륨이 얼마냐 이거죠. 토양 속 공기로 차 있는 공급량, 요거는 이제 차지하는 공기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 용적은 뭐냐 하면 이 공국이 차지하는 전체 부피를 말합니다. 전체 부피 빼기 마이너스 토양 수분의 용적을 말하죠. 그러면 비모관 공급량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모관 공급량. 자, 그 다음에 최소 용기량은 최대 용수량의 용기량이 되겠습니다. 최대 용기량은 풍건 상태의 용기량, 그러니까 그냥 실내에서 바람에 의해서 건조시킨 토양을 말합니다. 이때의 공기량입니다. 그 다음 토양 용적에 대한 공기로 차 있는 용적의 공구의 용적 비율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토양 공기의 조성 및 지배 요인, 이 공기 조성을 지배하는 요인은 뭐냐? 대기와 토양 공기의 조성을 비교했을 때 이제 대기는 질소가 79%죠. 토양 속에는 75에서 80%. 그 다음 산소는 20.93이지만 이 토양 속에서는 10에서 21%로 다양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뿌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CO2가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0.1에서 10%까지 CO2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기 중에는 0.036이 아니고 4가 되겠죠. 0.040 정도로 지금 증가하는 상태로 지구 환경이 심각히 문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토양 깊이에 따른 공기 조성을 보면 30, 60, 90, 120, 150, 180cm로 30cm 간격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죠? 산소는 점차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토양 공기의 조성 및 지배 요인은 먼저 토성 구조, 경운, 토양 수분, 유기물 식성에 따라 다르다. 내용으로 보면 토성은 사질 토양하고 비모간 공급, 그 다음 토양 구조는 식질 토양, 입단 형성, 비모간 공급 증대. 그 다음 경운에 있어서는 토양을 깊게, 또 용기량 증대. 그 다음 토양 수분은 함수량 증대 하면 용기, 공기량이 이제 감소합니다. 그죠? 수분이 많아지니까 산소가 감소하고 CO2가 증가한다. 유기물은 미성 유기물은 산소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성은 생육종 토양 이산화탄소는 뿌리 호흡에 의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토양입니다. 보다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양 공기와 작물 생육에 있어서는 통기가 불량하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환원 반응에 의해서 미생물, 화학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생육이 저해됩니다. 그죠? 그 다음 최적 용기량은 아주 가장 적당한 공기의 양은 작물의 종류 및 품종, 생육 시기에 따라 다르고 평균 최적 용기량의 10에서 25% 범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나왔습니다. 이제 벼, 양파, 이탈리안 라이그라서인 경우는 한 10% 정도의 공기가 있으면 되고 귀리나 수수는 한 15%, 보리, 밀, 수무, 오이는 20%좀 높죠. 가장 높은 게 양배추나 강낭콩 얘들은 24% 정도를 예 공기가 있어야 잘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 공기의 작물 생육에서 발화할 때 보면 싹이 튼다는 얘기죠. CO2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으면 발화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태부의 바로 밑에 종자를 파종하면 발화가 안 됩니다. 가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소 요구도가 아주 낮은 경우는 벽시, 피 이런 애들은 물속에서도 발화를 하고 산소 요구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옥수수, 귀리, 밀, 양배추, 완두 이런 애들은 조금 낮고 아주 이제 산소 요구도가 높다 이런 애들은 땅 속에 심으면 안 되겠죠. 주로 이제 소립종 얘기에 포함됩니다. 상추, 당근, 알팔파, 화이트 클로버. 그 다음에 수분 흡수에 따라서는 산소 농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뿌리 호흡이 저해되고 수분 흡수가 억제되고 생리작용이 돼서 작물 생육에 해롭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양분 흡수는 산소가 부족 시 칼륨 흡수가 가장 저해되고 잎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토양 공기가 부족하면은 이 칼륨 흡수가 가장 저해된다. 그러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무기 성분과 작물에서 토양 속의 무기물은 작물 생육의 영양원이다. 그래서 무기 성분은 광물 성분이다. 1차 광물은 암석에서 분리된 거고 2차 광물은 1차 광물이 풍화 작용 생성으로 재합성된 광물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규산이 6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알루미나입니다. 알루미늄 12.4%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차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철, 산화칼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토양 콜로이드는 토양 입자라고 말씀드렸죠. 규산이 SiO2, 알루미나가 Al2O3, 그 다음 산화철 Fe2O3가 이제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은 토양 중에서 플러스 이온을 합작한다. 이게 토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기 성분 중에서 우리가 필수 원소 촌, 스피커, 가마 말씀드렸죠. CHO는 광합성에서 온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에서 CHO 탄수화물 골격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NPK가 비료의 3요소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칼슘, 사요소, 마그네슘, 오요소. 요즘 황을 많이 또 시용하는데 이것은 살균 또는 살충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하죠. 그 다음 미량원소는 적게 이제
필수 원소 중에서 적지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북연구 철망물화가 되겠죠. 그래서 철, 망간, 철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벼를 재배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해서 벼, 호, 규산성 작물은 벼다 해서 많이 또 시용을 하면은 병해충 방지에도 좋고 수량 정제에도 좋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요오드 등 이런 애들은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작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